따스한 오렌지빛으로 펼쳐진 황혼의 하늘 아래 나는 마을로 통하는 흙길에 서서 오후의 찬바람에 맨발이 저려왔다. 전주 시내의 작은 모퉁이인 우리 마을은 회색 초가 지붕과 울퉁불퉁한 자갈길, 수평선까지 펼쳐진 광활한 봄밭에 불과하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해가 뜨지 않을 때부터 다리 산 꼭대기에 매달릴 때까지 들판에 열심히 얻지만 여전히 가난했다. 저는 가난한 농가의 외아들 설안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남자였지만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끈기가 항상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지역에서 가장 신망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약속을 했든 아무리 어렵더라도 약속을 지킨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선조들이 고려시대의 학자였지만 수많은 병고 끝에 가정이 쇠락하고 붓을 든 사람에서 박발이가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식이 빼앗길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어머니는 달빛처럼 온화하고 조용하며 항상 모든 고난을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여성이다. 그녀는 아버지와 아들들에게 밥을 양보하기 위해 굶어야 했음에도 결코 한탄하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논에 몸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손이 거칠고 갈라진 것을 영원히 기억한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엄마에게 한 번 물었다. 엄마 꿈 있어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고 눈은 초승달처럼 부드러웠다.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엄마들의 꿈은 단순히 자기 아이들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생활은 쉽지 않았다. 노는 나의 부모님이 가진 전부이다. 풍년이면 충분히 먹고 흉년이면 사람들은 지역의 부잣집에서 쌀을 빌리고 땀과 눈물로 때로는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그해 가을까지 가뭄이 계속되었다. 벼는 꽃이 피지 않고 운하의 물이 마르고 마을의 곡물 창고는 텅 비어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산에서 야생물을 파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뼈가 앙상하고 어떤 집은 쌀 몇 포대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딸도 북부 상인에게 팔았다. 한 번도 굴하지 않았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마지막 남은 식량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조용히 어머니와 딸에게 자신의 식사를 양보하여 그의 몸매는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아버지의 마지막 밤을 기억한다. 찬바람이 흙벽 틈을 타고 넘쳤고 기름 램프가 그의 그림자를 집벽에 드리웠다. 그는 나를 침대 옆으로 불렀고 눈은 움푹 패였지만 여전히 이상한 빛을 뿜었다. 그의 목소리는 신 목소리로 약했지만 모든 단어는 여전히 분명했습니다. 저는 땅이 없지만 할 말이 있어요. 이걸로 살아라. 그 당시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내일 식사보다 더 멀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픈 12살짜리 아이일 뿐이다. 나는 그 말들이 폭풍 앞에 있는 삶에 들어갈 때 나의 유일한 짐이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딸은 곤경에 빠졌다. 더 이상 기둥 남자가 없고 황폐한 논밭의 어머니는 하루 한 끼의 식사를 대가로 마을의 부잣집에서 일해야 했다. 저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뭔가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전주시장은 당시 붐비고 붐비는 곳이었고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의 집결지였다. 나는 종종 시장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군중들을 말로만 웃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야기꾼인 스토리텔러를 듣곤 한다. 그들은 장군들, 왕들 또는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용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번은 늙은 스토리텔러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대접하고 웃으며 말했다.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싶니? 그 당시 나는 그것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되새겼다. 저는 땅도 없고 돈도 없지만 목소리도 있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빈손과 완전한 이해되지 않는 조언을 가진 방황하는 소년. 나는 어느 가을 아침에 마을을 떠났는데 그때는 초가 지붕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들판은 가뭄으로 노랗게 질려 있었다. 듣던 이야기처럼 눈물겨운 이별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고 제가 머물도록 붙잡지도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보리밥 몇 줌을 작은 보자기 주머니에 싸서 내 손에 쥐어주곤 하셨죠. 잘 가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나를 지탱해 주려는 듯 굳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마을 대나무 뒤쪽으로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야윈 모습을 보면 내가 걸을 용기가 나지 않을까 두렵다. 밥주머니를 손에 쥐어짜고 입술을 깨물며 서울 시내로 가는 큰 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저는 며칠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물이 빠진 개울, 마른 숲, 그리고 기근으로 황폐해진 마을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때로는 노변에서 음식을 국거려야 하고, 때로는 한 끼의 식사 대가로 여관들의 하찮은 소부로 일해야 할 때도 있다. 저는 저와 같은 여행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흉작 농부들, 직업이 없는 일꾼들, 생계를 위해 떠나는 고아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저는 이 세상이 우리 마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초겨울에 서울에 도착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과 고향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냄새, 숯 연기의 냄새, 음식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새, 좁은 거리에 붐비는 수천 명의 사람들. 나는 큰 건물들, 분주한 오가는 인력거들, 호화로운 코트를 입은 상인들, 그리고 말을 타고 순찰하는 병사들 앞에서 압도당했다. 하지만 고향과 마찬가지로 서울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제가 제2자임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가장 사람이 많은 남대문, 동대문 등 대형 시장을 찾았다. 저는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스토리텔러를 봅니다. 전문적인 이야기꾼들이죠. 조용한 목소리가 군중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숲속 깊은 곳의 훌륭한 장군들, 가난한 자들, 무서운 악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서서 그들의 리듬과 몸짓 하나하나를 듣고 배웠다. 여러 날의 관찰 끝에 저는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작은 구석을 찾아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똑똑한 젊은이가 지혜롭게 구경꾼을 쓰러뜨리는 이야기였죠. 저는 제 목소리로 극을 창조하고 인물들을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아이들만 서서 듣다가 점차 어른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들렀다. 제가 이야기를 마칠 때 탄 은빛 수염 노인이 하하 웃으며 작은 돈 한 푼을 던져 주었습니다. 잘했어, 꼬마야. 그는 말했다. 내 입으로 번 첫 돈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시장에 나오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경비병 한 명이 다가왔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자식,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허가증 있어? 저는 목이 막혔어요. 스토리텔링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군인은 피식 웃으며 나의 작은 돈 보따리를 땅에 떨어뜨렸다. 다음에 말하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 시장 주인에게 지불하세요. 그는 땅에 침을 뱉고 떠났고 나를 죽게 내버려두고 손은 분노로 꽉 움켜쥐었다. 나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재능이 있어도 기댈 곳이 없다면 나는 영원히 멸시당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기근과 고통만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 땅에 착실히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의 겨울 서울은 땅이 갈라질 정도로 추웠고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했다. 남대문 시장 한가운데에 서서 추위로 손가락 끝이 뻣뻣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얇은 속옷을 입고 웅크리고 있었다. 멈추면 배가 계속 고파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오늘 밤은 바람이 옷자락으로 스며드는 시장 모퉁이에서 꼬불꼬불 자야 해요. 그날 나는 약간의 평판이 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가난이 누더기지만 군중에게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고 말로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한 젊은 이야기꾼에 대해 속삭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지나가는 행인들의 관대함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힘도 없고 가난한 아이일 뿐이다. 그날 가난한 청년이 사악한 구경꾼을 속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군중들 사이에서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눈을 흘기며 빨간 감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부채질하는 팔에 입을 벌리고 유쾌하게 웃었다. 그는 남벌 노동자나 성급한 상인과는 달리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귀족계급의 호화롭고 한가한 모습을 드러냈다. 투원택. 그 순간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군중들은 알고 있었다. 그의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은 즉시 고개를 숙여 귀를 양보했고 누군가 서로의 귀에 속삭였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경계심과 두려움을 분명히 느꼈다. 그는 걸어서 손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보았다. 이야기 잘하시네요. 라고 그가 칭찬하면서도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다. 너란 놈, 이 차가운 망치 시장 한가운데서 재능을 낭비하고 있지 않니? 나는 아직 대답할 수 없었고 그는 뒤에 있는 한 가족에게 명령하기 위해 턱을 내던졌다. 그는 즉시 소매에서 작은 은두머니를 꺼내어 내 앞에 던졌다. 은화는 밤하늘에 달빛처럼 반짝이고 더러운 땅 위를 구른다. 잡아요. 그가 말했다. 저를 따라
매일 밤 정부로 돌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먹을 밥, 좋은 술, 따뜻한 옷을 입을 것이다. 흥미진진해요. 나는 조용히 눈앞에서 은주머니를 응시했다. 주위에는 몇 개의 부러운 눈빛과 몇 개의 동정 어린 눈빛이 있었다. 저와 같은 스토리텔러는 한마디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알아요. 권위를 가진 자들은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단지 새로운 소일거리를 찾는 사람의 즐거움만이 아니다. 그것은 저를 오싹하게 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은 언제든지 나를 짓밟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허리를 굽혀 은주머니를 집어들고 손바닥을 꽉 쥐었다. 당신을 따라갑니다. 라고 제가 말했죠. 그 순간부터 제 운명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죠. 조원택은 헤아리기 어려운 놈이다. 그의 집은 북촌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그곳은 귀족 가문들만 살고 있었다. 대문에 들어선 첫날 밤 나는 호화로움에 압도되었다. 붉은 실크로 된 등불이 높이 매달려 있어 깨끗한 얼음판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권력자가 지나갈 때마다 가족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어다니며 고개를 숙였다. 이곳의 분위기는 시장에서의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권력 아래 모든 열등한 것을 덮는 짙은 안개처럼 이상할 정도로 무겁다. 그는 나를 큰 방으로 안내했고 안에는 이미 파티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구운 고기는 향긋하고 술은 금잔에 비빈다. 그는 앉아서 선풍기를 탁자 위에 던지고는 손을 흔들어 저에게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얌전한 하인처럼 그에게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주었다. 하지만 첫날 밤 저는 그의 마음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발아하기에 충분한 씨앗이죠. 저는 벨벳에 살고 있지만 제 집 밖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큰 관리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고개를 들면 신발에 치일 것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호기심으로 그는 민간인으로 변장하고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밥도 안 먹고 빈둥거리는 아이들과 떨어진 쌀알 하나하나를 주워오는 마른 엄마들을 보았다. 그는 하룻밤에 쓴 은하가 한 달에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초원택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다. 그 큰 벼슬 아치야. 그는 자기 잔에 술을 더 따르며 말했다. 나는 잠자코 고개를 숙이고 엷은 미소를 감추었다. 나는 그에게 10일 밤 연속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매일 밤 술은 맛있고 고기는 기름지지만 그렇다고 내가 누군지 잊지는 않는다. 나는 목구멍이 낮은 사람들과 호화로운 위장 속에 살지만 백성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택했다. 저는 파티 테이블에서 웃고 있는 귀족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큰 대문 밖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에서 남은 음식들을 주워 먹으며 살아가는 불황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초원택은 내 이야기가 소일거리인 것처럼 여전히 웃고 술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중에 웃을수록 더 짧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그는 침묵했고 눈은 산수화가 걸려있는 벽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 이야기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가 나에게 준 돈으로 나는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예쁜 비단을 사지 않고 맛 좋은 산호초를 먹지 않는다. 새벽마다 조용히 부제문을 빠져나와 초원택이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서울의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는 은으로 쌀을 사고 내가 한때 그들의 일부였던 가난한 가족과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내가 쌀 한 줌을 깡마른 노파의 손에 쥐었을 때 그녀는 내 손을 꼭 쥐었고 눈물이 핑 돌았다. 너의 친절, 파란 하늘은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미소만 지었다. 나는 하늘이 보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언젠가 초원택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제자 속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담의 고통에 웃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서울 시내의 소문은 한강에 부는 어떤 바람보다 더 빨리 퍼진다. 처음에는 젊은 스토리텔러가 귀족들의 은을 사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속삭이는 어두운 시장에서 수다스러웠다. 그러나 그 소문이 지위 있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퍼지면서 신랄한 풍자로 변했다. 무명의 이야기꾼이 감히 초원택 같은 대인을 바보로 만들어 무심코 눈길도 주지 않는 흑인들을 먹여 살렸다. 동대문 시장의 한 숫장수로부터 그 말을 듣고 그가 나를 끌어당겨 속삭일 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어.
표원택 같은 사람은 결코 비웃음을 용납하지 않는다. 저는 그냥 조용해요. 저도 알아요. 부자들은 은화 몇 자루를 잃었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점이 지위를 가르는 칼날이 될 수 있는 관장 한가운데서 그들의 명예가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사흘 뒤 남대문 시장 인근 작은 골목에서 쌀을 나눠주던 중 거친 손이 옷깃을 움켜쥐며 뒤로 당겼다. 나는 비틀거렸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내 앞에 완벽한 복장을 한 3명의 군인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명은 큰 소리로 외쳤고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다. 그 사람은 대단해요. 감히 귀족 행세를 해서 벼슬아치를 크게 속이다니. 따라오세요. 주인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거친 밧줄로 나를 묶었고 나를 시장 거리 한가운데로 끌고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양쪽으로 표류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동정 어린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내게 쌀을 받아오던 낯익은 노파가 옷자락을 움켜쥐고 검에 질린 눈빛을 보았지만 감히 나아가지 못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정부군은 그녀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저를 돌로 포장된 거리를 지나 높은 블록을 지나 관청이 위치한 경복궁으로 곧장 데려다 주었습니다. 누각의 대문은 높고 붉은 페인트로 칠해져 있으며 지붕에는 권위가 가득한 굽이 도는 용상들이 있다. 저는 그 문을 통과했고 이번에는 제가 시장 한가운데서 더 이상 자유로운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궁정 앞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표원택 은임이 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술에 취했던 밤처럼 웃지 않는다. 그의 눈은 어두웠고 입술은 분노를 억누르려는 것처럼 붓게 다물어져 있었다. 관부가 높은 의자에 앉아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고 차가운 눈빛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표원택 대인을 속인 설안이세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귀족인 척 하지도 않고 은화 한 푼을 사기친 적도 없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정의가 무능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표원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 나를 사기꾼이나 죽일 놈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마음에 씨앗을 하나 뿌렸다. 이제 나는 그것이 무엇으로 자라날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증오나 다른 것은 그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길 앞에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은 묶여 있었고 차가운 돌바닥 때문에 무릎이 저렸다. 내 앞에서 관식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묻기도 전에 내 재상을 꿰뚫은 듯한 눈빛을 보냈다. 옆자리에 앉는 표원택은 부채를 가볍게 손에 쥐었지만 내 이야기를 듣던 밤처럼 표정이 한가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또 다른 것이다. 혼란스럽고 망설이거나 아마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 투쟁일 것이다. 당신의 제명은 명백합니다. 라고 관공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익을 얻기 위해 감히 기육이라고 사칭하고 또한 대인을 속였습니다. 변론이 없으면 판사는 즉시 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나는 싱긋 웃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까요? 나는 누구를 사칭한 적도 없고 누구를 속인 적도 없지만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정의는 권력자의 손에 있는 사치품일 뿐이다. 표원택을 힐끗 쳐다보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봤다. 만약 그가 내가 죽기를 원한다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만약 그가 내가 사라지길 바란다면 나는 내일의 태양을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조용하다. 관우가 탁자를 3개 두드렸다. 조 선생님, 이 사건의 피해자는 당신입니다.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어떤 벌칙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긴 침묵.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표원택은 선풍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손을 주먹으로 조였다. 저는 그 순간 그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내 목숨을 걸고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를 벌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압니다. 제가 지난 10일 밤 동안 한 이야기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가 부인하든 말든 그들은 그의 마음에 뿌리를 박았다. 이 부하, 정말 나를 속였어. 마침내 그는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길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여전히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춰서서 관청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직접 그를 처리하고 싶다. 내 관저에 그를 가도 내가 알아서 벌을 정할게. 온거리가 터질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왜 채찍으로 맞거나 역병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관공이 약간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표 선생이 그런 뜻을 품었다면 판사는 이 사람을 당신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감히 문제를 일으키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다. 군인들은 나를 끌고 일어나서 길에서 벗어나기 전에 더 단단히 묶었다. 표원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그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뿌린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내 운명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통제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귀한 권위를 위해 소일거리로 태어나지 않았다. 표원택이 나를 감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나를 과소평가했을 것이다. 표원택 관사로 다시 끌려온 나는 이번에는 더 이상 프리랜서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자기철이라는 명목으로 억류된 인물이다. 나는 그가 정말로 나를 처벌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그의 집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번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다. 나는 가족들도 거의 드나들지 않는 정원 뒤에 한 방에 갇혔다. 매일 어떤 사람이 밥을 가져오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혼자 앉아 내 다음 국기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표원택은 바로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그는 나를 기다리게 하고 내가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다면 나는 여기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아마도 그는 다시 나를 시험하고 싶어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창문가에 앉아 낙엽으로 뒤덮인 정원에 달빛이 쏟아지는 것을 지켜보던 중 방 문이 활짝 열렸다. 처음 들어온 표원택은 붉은색 감색 옷을 입지 않고 단순한 아우자이를 걸치고 있어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고 나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평소처럼 비웃는 듯한 웃음은 아니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내 맞은편에 앉았고 술을 2잔 따라주었고 한 잔은 나를 향해 밀었다. 나는 그를 보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고 마치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눈빛이 날카롭다. 당신에 대한 소문이 퍼진 후 내가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들었는지 알아? 그는 손에 든 술잔을 천천히 돌렸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스토리텔러에게 속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약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내 입을 막고 싶었다면 진작에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이다. 그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당신은 정말 재미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너는 그 은화를 간직하고 서울을 떠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르는 흑인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왜? 나는 그를 보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들이 당신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하다. 알아요. 마음속으로 싸우고 있어요. 표원택은 천성적으로 악랄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이 미리 짜여져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의 발밑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그를 동요시켰습니다. 그는 술잔을 비우고 일어서서 방을 떠나기 전에 나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내 정부에서 스토리텔러가 아닙니다. 남으려면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려요. 무슨 일? 그는 돌아서서 눈에 의미심장한 눈빛을 부했다. 너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당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표원택의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표원택을 떠나지는 않지만 단순한 스토리텔러가 아니다. 그는 나를 붙잡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로 즐거움을 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제안이지만 저는 그가 저를 다른 방식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 방은 책으로 가득 찼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 두루마리는 내가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것들의 화려한 경관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는 큰 나무 탁자 뒤에 앉아 궁정을 가리키는 돗자리를 손으로 뒤집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물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딱 잘라 말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가 예상했던 것을 확인하듯이 말했다. 나는 평생을 부속에서 살았다. 먹는 것에 대해 걱정한 적도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원래 운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이전과 같은 조롱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틀렸다면요? 저는 조용해요. 나는 그가 정말로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일어서서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창가로 걸어갔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내가 날 도와줄 거지? 그렇지? 나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는 돌아서서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보고 싶다. 나는 내가 살았던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귀족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라면 아무도 내가 표원택이라는 것을 몰라라. 나는 그를 돌려보았다. 백성의 삶을 보기 위해 민간인으로 변장하고 싶은 귀족? 말도 안 되게 들리겠지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겨울밤 서울이 여전히 차가운 안개에 휩싸여 있을 때 저는 표원택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거친 천의 옷을 입고 그의 고급스러운 외모를 가렸다. 우리는 초라한 집들이 뒤틀리고 아이들이 여간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자는 가난한 동네를 배회했다. 그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의 변화를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저는 그를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장애인이 어린 딸을 추위에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방을 할 장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나는 조용히 쌀 한 봉지를 문 앞에 내려놓고 표원택의 손을 잡아 끌고 걸어갔다. 그는 멈춰서서 나를 보고 쌀주머니를 돌아보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처음 은화를 지불한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손이 꽉 조이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계속 걸어갔고 새벽이 다 되어 어두운 거리를 지나자 순찰대원들을 만났습니다. 표원택을 끌고 구석진 곳으로 물러났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소리쳤다. 저 두 명은 멈춰. 나는 은근히 저주한다. 만약 그들이 표원택을 알아본다면 모든 것이 깨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기 전에 그는 갑자기 나를 끌어내서 침착하게 병사들 앞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오늘 밤 잠잘 곳이 없는 떠돌이일 뿐이야. 대위는 눈을 가늘게 뜨고 횃불 아래서 그를 바라보았다. 숨을 죽였지만 표원택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군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다음에는 이 지역을 방황하지 마세요. 빨리 꺼져. 우리는 조용히 떠났고 거의 정원에 다다랐을 때야 나는 연기 잘하시네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싱긋 웃었다. 저는 평생 권력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시민으로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가 단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표원택 관내에 거액의 은화가 빈민들을 돕기 위해 실려갔다고 한다. 누가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귀족을 바꿔 쓰기 때문이 아니다. 한 귀족이 그의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야기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이란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 밥 한 끼, 잠자리 또는 약간의 음박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야기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견고한 벽들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표원택의 변화에서 잘 보인다. 그는 더 이상 파티 테이블에서 비웃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며 더 이상 백성의 고통에 무관심한 귀족도 아니다. 이전에는 그의 제자 밖에 일에 신경 쓴 적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또는 힘든 하루 일하면 사람의 몸을 지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나와 서울의 어두운 골목을 헤매던 날, 밤 이후 나는 그의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절 문 앞에 아이를 안고 작은 죽을 받기 위해 서 있는 마른 어머니들, 찢어진 옷자락을 꿰매기 위해 시장에 부스러기 조각을 주워 담는 노인들, 처마 밑에 웅크리고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눈이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한 간부의 가족이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작은 꾸러미를 슬그머니 주었고 신중한 목소리로 이것은 장인이 당신에게 남긴 은입니다. 라고 말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쓰라고 했어. 나는 보따리를 열었고 안에는 은뿐만 아니라 작은 종이 조각도 있었고 그 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대신 해줘라는 한 글자가 있었다.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자 마음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초원택은 백성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없는데 그와 같은 양반들이 나타나면 즉시 등을 돌리고 심지어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변화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선택했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나는 그가 쉽게 그의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또한 그가 다시는 옛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안다. 아마도 그는 권위에 계속 살고 호화로운 파티에서 계속 술잔을 들겠지만 그는 예전처럼 웃을 수 없고 예전처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무의미한 즐거움에 소비하는 대신 은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곳에 조용히 은을 남깁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하얀 살구꽃잎이 돌로 포장된 길에 주렁주렁 떨어졌을 때 나는 덮개를 떠났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제가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나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방황하는 스토리텔러가 아니다. 저는 말로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그 나무들이 자라면서 세상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살구꽃잎이 돌담길에 나무 끼며 떨어지는 봄날 오후 표원택 수석을 떠난다. 서울은 그대로 여전히 붐비고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다 먹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스토리텔러 생활을 계속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재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불평하는 사람들, 방랑하는 아이들, 백성의 고통에 살고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작은 시장 모퉁이에 서 있지 않고 큰 시장, 붐비는 부두, 심지어 관원들이 자주 가는 술집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소문은 빨리 퍼진다. 익명의 스토리텔러는 감히 공개적으로 관우를 풍자하고 귀족들의 탐욕에 대해 이야기하고 궁정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을 감히 언급합니다. 저는 제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씨앗을 심으면 아무도 그것이 발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변 근처의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정부군이 다가왔다. 나는 거친 손이 내 어깨를 움켜잡기 전에 그들의 칼에 반사된 횃불의 빛을 겨우 볼 수 있었다. 이 녀석 대단하군. 다시 데려와요. 한 군인이 소리쳤다. 저는 발버둥치지 않아요. 나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 우리는 표원택이 아닌 그보다 더 강력한 사람을 위한 거대한 정부로 저를 설명했습니다. 붉은 등불이 높이 매달려 있고 경비병들이 빽빽하며 거대한 감옥처럼 차가운 공간이다. 나는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용을 수놓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 앞에 있는 차가운 돌바닥에 세게 밀렸다. 백성은 대담하고 감히 왕정을 비방하기 위해 말을 쓴다. 그의 목소리는 느릿느릿했지만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이야기가 권위를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부자들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들은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엷게 웃었다. 당신은 민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몇 가지 이야기만으로 당신이 무엇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날 밤 표원택의 눈빛과 은을 묵묵히 남겨준 그의 눈빛, 마음속에 동요를 떠올렸다. 나는 말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다른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이야기는 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힘센 남자를 보며 살짝 웃었다. 그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입을 막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들은 것에 귀를 돌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봐라. 나는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망설임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옥으로 데려가세요.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나 보자. 나는 끌려갔지만 두렵지 않았다. 제가 갇혔을 때에도 제 이야기는 이곳을 떠나 거리, 시장 보트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위자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감옥 안의 어둠이 나를 덮쳐 싸늘하고 조용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내 손목을 묶는 족쇄는 모든 움직임마다 살갗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배고픔이나 감금 때문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요? 내가 사람 마음에 심었던 씨앗이 묻히기 전에 싹을 틔울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 모른다. 매일 약간의 물과 차가운 밥 한 줌만 철창을 통해 들어온다. 나는 경비원들이 나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는 것처럼 침묵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어두운 감방에서 내가 한 말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맴돈다는 것을 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내가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감옥 문이 갑자기 열렸다. 군인이 들어왔지만 저를 벌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을 풀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속삭였다. 누군가가 당신을 속였다. 빨리 해. 가나 돌리기 전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나는 자유로운 공기가 낯선 바람처럼 밀려오는 밖으로 걸어나갔다. 덥게 문 밖에는 마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천천히 다가가니 문이 열리자 안에 앉아있는 표원택이 보였다. 그는 예전처럼 화려한 패딩을 입고 있지 않고 단순한 천으로 된 패딩을 입고 있지만 눈빛은 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그를 만난 날과 같지 않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고 나서 가볍게 웃었다. 괜찮아.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나는 살아있다. 그는 나에게 차에 타라고 손짓했다. 바퀴가 굴러갈 때 나는 목소리를 높여서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정부에서 알면 당신도 공경에 처할 것이다. 조원택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한때 권력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사람의 마음은 금은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것을 보았고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일단 진실을 보면 아무도 모른 척 할 수 없다. 마차는 교회 근처의 한적한 도로에 멈췄다. 조원택은 작은 전꾸러미를 주었는데 그 안에는 약간의 식량과 은이 들어 있었다. 적어도 지금은 서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하고 싶은 거 계속해. 나는 그를 받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다. 선생님은요? 그는 싱긋 웃었다. 나는 내 길이 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 걸어갔다. 뒤도 안 돌아보고 표원택과 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경청하고 다른 권력자들이 동요하고 다른 씨앗들이 심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씨앗들이 자라면서 세상은 정말 바뀔 것입니다.